네, 레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챔피언스 리그 이제 시작하잖아요. 조별리그 또 조편성이 발표가 됐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챔피언스 리그 조편성 끝난 이후에 이 레드가 처음 맞이하는 원투펀치 시간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미리 하나 예고를 해드리자면 어떤 예고요? 첼지연이 없는 대신 첼지연의 의견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장혜연님이 지금 영혼만 이렇게 오신 건가요, 지금? 그런데 장지연 말고도 제가 다른 영혼도 더 데려왔어요. 누구요? 일단 한국분 장지연 포함 4명. 4명이나 지금 같이 있는 거네요. 누구지? 다른 영혼들을 불러왔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코너를 할 때 항상 인공지능 확률이라든가 맞아요. 뭐 전 세계 또 유명 칼럼니스트나 이제 웹사이트들의 또 의견 뭐 이런 거를 항상 제가 좀 가져왔었잖아요. 네. 오늘은 한국분 4분이 온 대신 인공지능 같은 건 생략을 하고 네. 그 외국 칼럼니스트도 딱 2명만 찍어서 제가 그 의견을 소개할까 해요. 칼럼니스트까지. 네, 외국 칼럼니스트 가운데는 아주 유명한 분들. 오. 그래서 여기 저밖에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 그럼 여기에 네. 지금 한의원님 포함해서 7분이 여기 함께 계시는 거나 말없이. 네, 그런데 그 외국 분들에게는 제가 뭐 허락받고 가져온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분들에게는 비밀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챔피언스리그 조편성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A조입니다. 맨체스터 시티, 파리 생제르맹, 라이프치히, 클럽 브리에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자들의 네. 대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반들반들 기름이 그렇죠. 잘잘 흐르는 네. 기름 바다의 대결이죠. 카타르의 도하와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가 만났습니다. 뭐 왕가로 보더라도 이제 라이벌리가 상당히 있을 거고 이 두 클럽의 만남은 뭐 어떻게 보면 운명이자 숙명이자 네. 뭐 심지어 다른 클럽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결승전급 매치를 조별리그에서 이제 미리 본다. 두 판 먼저 보게 됐다. 그런데 뭐 실제로 이 두 팀이 결승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그거는 뭐 제 생각에는 반드시 그게 쉬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네. 두 팀을 일단 뭐 올라갈 팀들을 꼽아 볼 때 이 두 팀이 그냥 올라간다고 얘기하지 아니할 수가 좀 없죠. 없죠.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모셔온 분들의 이제 이름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 일단 장지연, 박찬하, 네. 송영주 오. 그리고 임영철. 이분 또 네. 레드에서 함께 하셨죠. 네, 장지연, 박찬하, 송영주, 임영철 모두가 CT8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CT8이라고 얘기했는데 송영주만은 파리 시티라고 얘기했네요. 지금 1, 2위를 말하는 거니까 순서대로. 그럼 외국 칼럼니스트는요? 자, 외국 칼럼니스트 두 분은 누구냐면 가디언의 조너선 윌슨 그리고 ESPN FC 웹사이트의 마크 오그던 이 두 분의 의견을 제가 이제 적어온 건데 그분들의 의견은 더 자세히 보시려면 가디언이라든가 ESPN FC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조너선 윌슨도 CT8이라고 했고 네. 마크 오그던은 파리 시티라고 했네요. 네. 송영주 위원님하고 또 같은 의견인가 봐요. 네, 근데 어찌됐건 이 두 팀 이외의 팀을 거론한 사람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없고 뭐 저한테 시키더라도 두 팀 이외의 팀을 거론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라이프치히거든요. 라이프치히는 솔직한 얘기로 맨체스터 시티가 됐건 파리 생제르맹이 됐건 한 판 한 판의 승부에 있어서 라이프치히가 이 두 팀을 충분히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고춧가루 역할을 하죠. 그럼요. 라이프치히가 실제로 뭐 두 팀 중에 한 팀 정도 잡는 경기도 나올 수도 있고 뭐 무승부도 나올 수가 있고 사실 라이프치히가 지난 시즌 대비 조금 약해진 느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약해졌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라이프치히가 중요 이탈자들은 좀 있죠. 그렇죠. 지금 저희는 사실 이적 시장이 마감되기 전에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이적 시장 마감되는 시간까지 무슨 일이 더 일어날지는 저희가 좀 모르는 면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지금까지 결정된 것만 해도 일단 라이프치히는 우파메카노 선수와 코나테 선수라는 주력 수비수 두 명이 이탈을 했었고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자비처 선수가 또 이탈을 했거든요. 마르셀 자비처 선수는 뭐 라이프치히를 정말 단연간 굳건하게 떠받쳐온 어떻게 보면 뭐 거의 올라운드 플레이를 하면서 에이스급 역할을
또 해왔다고도 볼 수 있는 선수인데 어찌됐건 자비처의 이탈, 우파메카노와 코나테의 이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이 이적 시장의 모습을 종합해 봤을 때는 더 향상됐다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죠.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약해졌느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비처 선수가 나갔지만 예를 들어 도미니크 소보슬라이 선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약을 시작했거든요. 소보슬라이 선수가 이제 아시다시피 원래는 지난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도착을 했다가 부상 때문에 사실은 지난 시즌을 이제 뒤에 반 시즌을 그냥 날렸어요. 그래서 라이프치히에서의 활약은 올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소보슬라이 같은 경우는 영입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케이스거든요. 네. 그런데 소보슬라이 선수가 벌써부터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처 선수의 공백은 약간 스타일은 다르지만 그래도 소보슬라이가 계속 좋은 활약을 펼쳐준다면 어느 정도는 또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라이프치히는 워낙에 앞선에 해당하는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 공격수 이쪽의 자원들이 계속 튼실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전술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새로 부임한 제시마시 감독의 또 아주 강인하고도 빠르고 조직적인 전방 압박 이런 게 잘 통할 경우에는 그게 맨체스터 시티가 됐건 파리 생제르맹이 됐건 사실은 라이프치히 상대로 고생하지 않고 승점을 가져가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만 그러면은 저 장지현, 박찬하, 뭐 송영주, 이명철을 비롯해서 조너던 윌슨이나 저 마크 오그던에 이르기까지 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래도 라이프치히를 여기 한 명이라도 끼워 넣지 않느냐. 그거는 두 팀이 너무 강하니까. 두 팀이 일단 강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별리그는 경기 수가 뭐 38라운드까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6경기를 치르잖아요. 네. 이제 6라운드를 해야 되는데 6경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그 강해 보이는 두 팀의 승점이 더 높을 거다. 그러니까 라이프치히가 6경기를 다 했을 때의 승점이 뭔가 시티나 파리 중에 하나를 잡을 정도는 조금 안 되지 않을까라는 아마 의견이 들어있겠죠. 분명히. 놓치는 경기가 있느냐 아니면 그렇죠. 그것까지 가져가느냐 그 차이겠네요. 네, 결국은 이제 라이프치히가 올라가려면은 2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6경기가 끝났을 때 과연 라이프치히가 거기까지 가능할 것인가. 그런데 어찌됐건 라이프치히 대 시티, 라이프치히 대 파리 생제르맹 이 매 경기 붙을 때 그 내용은 상당히 뜨거울 가능성은 높죠. 그래서 라이프치히의 이변이 과연 가능할 거냐를 보는 것이 결국은 이제 A조의 가장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럽 브리헤에게는 굉장히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클럽 브리헤도 제가 적어도 한 선수는 좀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아 랑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아약스 출신의 아주 재간둥이 측면 윙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노아 랑 선수는 클럽 브리헤에서 아주 깨알 같은 활약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에서 뭔가 좀 고춧가루를 브리헤가 약간 뿌릴 적에는 노아랑 선수의 활약이 아마 존재하지 않겠는가. 1999년생 윙어로서 클럽 브리헤에서는 사실상 거의 아주 공격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뭐 프리킥 능력도 있고 돌파 능력도 있고 이 노아랑 선수의 모습은 브리헤에서도 한번 관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B조를 가보도록 할게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리버풀, FT 포르트 그리고 AC 밀란입니다. 이게 강력한 죽음의 조가 될 거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클럽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지금 봤을 때 죽음의 조의 스멜이 풍기는 게 어디서 사실이죠. 냄새가 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아까 그분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장지현, 아틀레티코 리버풀, 박찬하, 아틀레티코 리버풀, 이명철, 리버풀 아틀레티코, 송영주, 리버풀 아틀레티코, 조너던 윌슨, 리버풀 아틀레티코, 마크 오그던, 리버풀 아틀레티코. 역시 여기도 2강. 외국 분들은 일단 제외하고 한국 사람 4사람한테 물어봤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다 이제 적는데 이거 너무 그냥 좀 일반적인데 괜히 물어봤나 그런 생각도 약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어떤 이변을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그럼 모두가. 한의원님도 B조에도 이견이 없습니까? 요 두 팀의 2강에? 근데 저한테도 네. 막상 그냥 뽑으라고 하면 그렇죠. 이렇게 뽑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뽑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는 여차하면 정말 뒤죽박죽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조죠. 뒤죽박죽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조고 사실 이제 이 조가 이렇게 편성이 됐을 때 아마 AC 밀란 팬분들이 조금 아쉬워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밀란이 정말 오랜만에 이런 무대의 어떤 부활의
날갯짓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너무 강한 적을 만난 거죠. 조가 조금 안 좋게 걸리기는 했죠. 심지어 이제 포르투조차도 포르투갈 클럽이니까 뭐 경시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난 시즌 기준으로 보면 유벤투스 탈락시킨 팀이 포르투거든요. 네. 물론 이제 조별리그는 아니고 토너먼트 단계였습니다만 유벤투스를 보낸 팀이라는 걸 또 생각을 해보면 포르투가 역시 아까 라이프치 말씀드릴 때와 같은 원리로 한 판 한 판 빅클럽들을 상대할 때 포르투가 도저히 그냥 만만하게 물러설 것 같지가 않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밀란이 그렇게 약할 거냐? 그것도 아니죠.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 돼요. 밀란도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이제 오피셜까지 난 거는 아닌데 주니오르 메시아스라는 또 크로토네에서 좋은 드리블 능력을 과시한 선수를 이제 곧 영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루 선수 같은 영입은 제가 봤을 때는 깨알같이 좋은 영입이고 여기에 이제 마이크 매냥이라는 골키퍼를 또 돈나룸마 선수 대체로 잘 네네. 데려왔고 전체적으로 AC 밀란도 지금 팬들의 어떤 만족도를 100% 충족시키는 정도의 영입은 아닐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피올리 감독이 구축해 놓은 좋은 조직력과 여기에 또 군데군데 또 깨알 영입들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도저히 나쁜 팀이라고는 볼 수 없는 데다가 여기에 이제 질라탄 선수가 이제 곧 부상으로부터 돌아오면 정말 밀란은 급할 때 지루와 질라탄을 같이 쓰면서 그렇죠. 뭔가 상대 수비진에게 공포감을 좀 조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기력이나 이런 게 조금 밀리는 한이 있더라도 앞에 지루랑 질라탄이 같이 있으면 뭔가 한 건 터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잖아요. 네, 저번에도 이 얘기 하셨고. 그래서 밀란이 또 급할 때는 그런 전술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밀란도 그렇다고 해서 뭐 리버풀에 비해서 아틀레티코에 비해서 그렇게 뭐 물러설 팀이냐 저는 그렇게는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조는 포르투가 됐든 밀란이 됐든 리버풀이나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그렇게 뭐 큰 차이로 현격한 차이로 물러설 팀들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조는 1위의 승점도 조금 낮아질 수 있고 1승 2무 아니면 2승, 3승은 없을 것 같고. 3승 뭐 예를 들어 뭐 5승 1무나 6승 뭐 이런 네. 팀은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네.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뒤죽박죽의 승점이 되면서 5라운드, 6라운드 거의 뭐 끝까지 해봐야 좀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틀레티코나 리버풀 입장에서도 이조는 죽음의 조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포르투 말씀을 조금 더 드려보면 지난 시즌에 그 유벤투스를 잡을 때의 공신들이 대부분이 여전히 건재하고요. 그러니까 뭐 페페 선수라든가 세르지오 올리베이라 같은 또 미드필더 그리고 이란 선수라서 또 우리나라 팬분들이 잘 아시는 메디 타레미 선수가 네. 또 존재하고 여기에 포르투에서도 또 올 시즌 좀 주목해봐야 될 선수를 한 명 말씀드리자면 세르지오 콘세이상 감독의 아들이 있어요. 프란시스쿠 콘세이상이라고 네. 이 선수가 2002년생 공격수인데 이 선수 아마 영상을 조금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선수가 아버지는 예전에 이제 양발을 잘 썼거든요. 오른발, 왼발을 다 잘 썼는데 이 아들 프란시스쿠 콘세이상은 왼발 위주로 쓰면서 드리블 칠 때 그 체형이나 여러 가지 어떤 스타일 모습이 메시 선수와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르투갈은 뭐 에우제비우의 나라, 피구의 나라, 호날두의 나라이긴 하지만 요 프란시스코 콘세이상 선수 뛰는 걸 보면 포르투갈의 메시, 각 나라마다 왜 메시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요 프란시스코 콘세이상 선수가 메시 선수와 굉장히 닮아 있는 어린 선수인데 또 감독의 아들이에요. 세르지오 콘세이상 선수 예전에 활약하던 거는 아마 올드 팬 여러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그 감독의 아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요하는 유망주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죽음의 조라고 불리는 B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이제 C조입니다. 스포르팅 리스본, 도르트문트, 아약스, 베식타슈. 이거는 도르트문트가 유리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애매해. 좀 도르트문트에게 아약스가 도전을 한다? 이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아약스에게 스포르팅과 베식타시도 그렇죠. 도전하지 도전하죠. 않을까요? 근데 요 조는 제가 이제 6명의 의견을 소개를 할 텐데
좀 갈리나요? 전혀 안 갈려요. 아, 그래요? 예. 일단 장지현 도르트문트 아약스, 박찬하 도르트문트 아약스, 이명철 도르트문트 아약스, 송영주 도르트문트 아약스, 조너선 윌슨 도르트문트 아약스, 마크 오그던 도르트문트 아약스. 짠 거 아니에요? 할 필요가 없네요. 이 정도면. 위원님도 도르트문트 아약스죠? 아니요, 저는 잘 그래요? 모르겠어요. 요 조는 제가 여태까지 앞에 둘은 그래도 뭐 더 좀 큰 클럽들, 더 경험 많은 클럽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요조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아약스일지 스포르팅 리스본일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거의 5대5. 그러니까 이제 아약스를 선택을 하는 분들의 심리는 기본적으로 아약스와 스포르팅 리스본을 딱 비교했을 때는 아약스가 근년에 이르러서도 챔피언스리그에서 뭐 돌풍 일으켰던 그렇죠. 적도 있잖아요. 그 토트넘과 또 아주 엄청난 승부를 했을 축구 때. 팬들한테 좀 더 네임드가 있는 느낌이죠. 그렇죠. 네임드와 뭐 역사, 전통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의 어떤 또 챔피언스리그에서 선전했던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올 시즌에도 그래도 아약스가 스포르팅보다는 위에 있겠지라는 약간 그런 마인드도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제 생각에는 스포르팅이 만만치 않을 거다. 근데 제가 이번 시즌에 또 아약스를 보니까 공격력이 되게 올라왔더라고요. 경기를 보니까. 아약스는 공격력 강해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계속 이제 아약스의 어떤 좋은 폼을 이끌어왔던 타디치 선수라든가 안토니 선수라든가 데이비 클라센이라든가 뭐 나비드 네레스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그냥 다 있고요. 여기에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조금 성공하지를 못했는데 그 전에 또 분데스리가에서 좋은 모습이 있었던 세바스티앙 알레 같은 선수가 또 최전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레 선수를 축으로 타디치라든가 안토니 선수는 또 이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아닙니까? 네. 이런 어떤 재능 있는 공격형 미드필드 이선이 건재하고 여기에 이제 알레 선수가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는 그런 역할인데 전체적인 이 공격진의 어떤 퀄리티와 두께를 봤을 때는 분명히 아약스가 재능 넘치는 선수단인 건 맞아요. 그런데 스포르팅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밀리냐? 저는 이제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르팅에도 페드로 곤살베스 선수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미드필더인 주앙 팔리냐 선수, 포르투갈 대표팀에 이제 꾸준히 뽑히는 그런 멤버들이 존재하거든요. 젊은 선수들이. 그런데 저는 요즘 이제 포르투갈 축구를 봤을 때 포르투갈이 물론 이번 유로 대회 같은 데서는 실패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유럽에서 지금 가장 괜찮은 유망한 젊은 선수들이 속속 많이 나오는 곳이 저는 포르투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스포르팅이 상당히 포르투갈의 젊은 인재들로서 이미 지난 시즌 챔피언을 차지한 그렇죠. 그 위력이 있고 19년 만에 리그 우승했죠. 그렇죠. 사실 포르투갈 리그가 좀 전에 포르투 얘기도 했습니다만 포르투와 이제 벤피카가 있기 때문에 스포르팅이 3대 클럽이기는 하더라도 앞선 그 두 클럽에 비해서는 사실 근년에 뭐 트로피에 있어서는 좀 갈증을 느껴왔거든요. 그런데 스포르팅 리스본의 그 트로피 갈증을 풀었던 감독이 1985년생 후벤 아모림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85년생 감독이니까 이 감독도 뭐 나겔스만 감독보다는 조금 나이가 많을지 모르지만 젊은 감독이죠. 굉장히 젊은 감독이죠. 굉장히 젊은 감독이면서 그 말씀하셨던 그 스포르팅의 트로피 기근을 해소시켜준 아주 명장으로 지금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도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감독이에요. 그리고 이 페드로 곤살베스 같은 선수는 기본적으로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이미 와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후계자 같은 선수거든요. 그러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와는 약간 스타일이 조금 다른 면도 있습니다만 역시 굉장히 좋은 능력, 창의성, 득점력, 슈팅력 이런 거를 다 겸비하고 있는 선수고 팔리냐 같은 선수는 뭐 포르투갈 국가대표팀 경기에서도 최근 많이 보여줬습니다만 상당히 신체 조건이 좋으면서 정말 중원에서의 중심을 또 묵직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또 아주 좋은 미드필더이고 이런 선수들과 젊은 감독을 보유하고 있는 스포르팅이 제 생각에는 아약스에게 그렇게 쉽사리 밀릴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포르팅이 그런 거 같네요. 성공한 세대 교체가 지금 폼이 올라온 느낌? 맞아요.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정순주 아나운서는 역시 스포츠 방송을 오래 해서 요럴 때 어떤 멘트로 받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스포르팅은 여태까지 어떤 실적이나 어떤 선수 개개인의 명성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약스보다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지금
물이 오르고 있는 팀이라는 점이 있어요. 네. 제 생각에는 아약스와 스포르팅은 거의 오. 50대 50 가까운 대결이 되지 않겠나. 그런데 역시 그런데 다른 전문가분들은 그래도 6경기 치르면 아약스가 좀 나을 거다. 경험이 라는 아마 많은. 그런 계산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베식타시는요? 베식타시는 여기서는 그래도 4위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식타시도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조에서 이제 조금 약간 떨어지는 4위 팀들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베식타시는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아약스나 스포르팅을 괴롭힐 정도의 능력은 되는 네. 4위 후보예요. 특히 이제 한 선수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캐나다 출신 공격수가 있어요. 카일 레린이라는 카일 레린. 요 선수를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미국에서도 아주 유망한 선수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캐나다가 또 좀 만만치 않은 멤버들이 지금 유럽 리그들에 와서 뛰고 있거든요. 네. 요 카일 레린 선수가 캐나다 스트라이커인데 뭐 영상을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한 선수 말씀드릴 선수가 알렉스 테이세이라라는 선수가 이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요 선수가 사실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네. 샥타르 도네츠크가 정말 유럽 무대를 누비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다닐 때 이 알렉스 테이세이라 선수가 그 샥타르에서도 아주 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공격 재능이거든요. 그런데 요 선수가 중국 리그를 갔었어요. 사실은 그때 이제 많은 또 유럽 축구 팬들이 여러 해 전인데 네. 굉장히 아쉬워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알렉스 테이세이라 선수가 그 당시에 보여줬던 실력으로 보면 빅리그 어디 하나 네. 충분히 올 것 같다 이랬었는데 중국 리그를 갔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장수 수닝으로부터 유럽 리그로 리턴을 했는데 그 팀이 베식타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 캐나다의 카일 레린 공격수와 더불어서 이 알렉스 테이세이라 선수가 예전만큼의 실력을 발휘해 줄 수 있다면 베식타스도 분명히 이 같은 조에 포함된 팀들을 상대로 한 칼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도르트문트는 그럼 나머지 팀들과 비교해서 아주 뭐 월등하냐? 월등할 거냐? 또 사실 저는 그렇지도 않다고 봐요. 도르트문트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즌 초반에도 약간 그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수비적으로는 분명히 약간 불안감이 있거든요. 공격력은 뭐 홀란드 선수 등이 존재하는 도르트문트가 다른 팀들보다 우위의 공격력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도르트문트도 약간 불안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도르트문트와 아약스와 스포르팅과 베식타시 간의 이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 어쨌든 평론가 분들이 도르트문트 아약스라고 말하는 것에는 뭐 그 일리가 이유가 있다는 있겠죠. 것은 뭐 그거는 동의를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D조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인터밀란, 레알 마드리드, 샥타르 도네츠크 그리고 셰리프 티라스폴인데 이렇게 네 팀 셰리프 티라스폴만 빼고는 지금 이 세 팀이 지난 시즌에 이어서 올해도 만난 팀 아닌가요? 그렇죠. 지난 시즌에 인테르와 레알과 샥타르는 그렇죠. 같은 조였었고 맞아요. 그 당시에 같은 조를 형성했던 또 한 팀은 뛸헨글라트바흐였죠. 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레알이 1위, 웨넨글라드바흐가 2위, 그다음에 샥타르가 3위, 인테르가 4위 이렇게 갔었거든요. 네, 인테르 팬들이 미치고 팔짝 뛰었던 지난 시즌 조별리그였죠. 그랬던 팀들 가운데 세 팀이 지금 다시 만난 건데 그러면은 지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셨는지 그거부터 들어볼까요? 장지현 인테르 레알, 박찬하 레알 인테르, 임형철 레알 인테르, 송용주 레알 인테르, 조너선 윌슨 레알 인테르, 마크 오그던 레알 샥타르. 오. ESPN FC의 이 마크 오그던이라는 분 칼럼을 전 정말 오래전부터 봤는데 저는 요거는 그 인테르의 그 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루카쿠 선수 빠지고 뭐 하키미 선수 빠지고 네. 그런 거를 너무 크게 보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이 조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저도 그냥 레알 인테르. 아. 물론 샥타르가 고춧가루 역할 정도는 되는데 요 조는 이제 앞선 조들보다도 제가 조금 더 그래도 샥타르가 인테르 넘지 못할 것이다. 전력차가 있다 확실히. 네, 확실히 이거는 전력차가 있고 그러니까 인테르가 뭐 감독도 바뀌고 주력 공격수도 나가고 하기는 했지만 지금 일단 시즌 출발도 괜찮거든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인테르는 일단 루카쿠 선수가 없어도 기본 선수가 애초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대비 기준으로 예를 들어 세리에아 모든 클럽들의 멤버를 비교했을 때 유벤투스 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테르가 기본적인 멤버 자체가
제일 좋았던 팀이라고 생각해요. 네. 거기서 물론 이제 루카쿠와 하키미가 빠지긴 빠졌죠. 그런데 애초에 너무 좋았다. 좋은 스쿼드를 기본적으로 좀 갖고 있었고 여기에 이제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예전에 원투펀치 레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콘테 감독과 구사하는 전술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연착륙이 좀 쉽사리 가능한 스타일이었고 애초부터. 그리고 여기에 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테르가 뭔가 선수를 더 데려와야 된다. 공격수 특히. 호아킨 코레아 선수를 라치오로부터 데려왔거든요. 네. 근데 이 호아킨 코레아 선수가 앞으로 뭐 시즌 내내 쭉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자마자 너무 잘해요. 첫 경기에서 짧은 시간 동안 멀티골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잘 데려왔네. 지금 인테르 팬들은 그래도 루카쿠 나간 것에 대해서 약간의 위안을 아마 호아킨 코레아 선수로 인해서 좀 얻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도 레벨의 어떤 선수진 여기에 이제 호아킨 코레아가 앞으로 어떻게 해주냐를 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인테르가 갖고 있는 그 선수단의 퀄리티로 봤을 때는 저는 샥타르는 넘을 수 있다. 그리고 레알 역시도 샥타르에게 잡히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올 시즌은 저는 여기는 저도 뭐 평론가분들 말씀처럼 레알과 인테르라고 저도 얘기하고 싶고 마크 오그던 이분만 이제 샥타르라고 쓰셨는데 이분은 아마 루카쿠 선수의 엄청난 팬 아니실까. 루카쿠 선수가 빠져나간 건 인테르에게는 엄청난 타격이고 그것이 이제 샥타르에게 잡힐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는 샥타르가 아니다. 그렇게까지 잡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샥타르가 약하냐? 그것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경기씩 정도는 인테르나 레알의 승점을 깎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샥타르 멤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아약스 출신의 공격수를 영입한 선수가 있거든요. 이 선수를 아마 올 시즌 샥타르에서는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라시나 트라오레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 이 선수가 상당히 저돌적이면서 골 결정력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고 샥타르의 이제 간판 공격 재능이 들 법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샥타르 도네츠크 하면은 여태까지는 이제 브라질 선수들과 특히 이제 공격에 있어서의 브라질 선수들 그리고 다른 포지션에서는 또 우크라이나 선수들 그래서 브라질 공격 재능과 이제 나머지 포지션에 또 우크라이나 선수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 브라질과 우크라이나가 아닌 선수로서 이 라시나 트라오레라는 새로운 공격수가 영입이 됐다는 거. 이 선수는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뭐 테테라든가 알란 패트릭이라든가 마르쿠스 안토니오, 마를루스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올 여름에 지금 이적설이 있기는 있었는데 아탈란타 이적설이 조금 있었는데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아직 뭐 팀을 떠난 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출신의 윙어가 있어요. 네. 마너 솔로몬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솔로몬 딱 이스라엘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 선수도 만약에 이적 시장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면 예전부터 있었던 공격적인 재능들에다가 말씀드렸던 라시나 트라오레라는 꽤 괜찮아 보이는 공격수가 이제 추가된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레알과 아마 인테르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약간 여차하면 우리가 샥타르한테 당하지. 넘길 수 있겠다. 얼마 전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경험은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만만치는 않지만 어찌됐건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는 여기는 레알 인테르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번째 팀인 쉐리프는 어때요? 이 쉐리프 트라스폴이 몰도바의 수도라고 합니다. 네. 저도 뭐 가본 적은 없는데요. 이 쉐리프가요. 일단 물리치고 온 팀들만 보면 번쩍번쩍해요. 네. 레드스타 베오그라드, 디나모 자그레브. 레드스타 베오그라드와 디나모 자그레브는 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죠. 동구권의 정말 명문들 아닙니까? 레드스타와 디나모 자그레브를 잡았다는 거는 쉐리프가 일단 능력은 있는 팀이라는 거를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거기다가 몰도바 최초 조별리그 진출이래요. 그렇죠. 아주 역사적이고 항상 이제 이런 거 하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도 가끔 하잖아요. 이번 이 사건의 위너는 누구고 루저는 누구냐. 네. 뭐 이적 시장의 위너는 누구고 이적 시장의 루저는 누구냐. 이번 조편성의 위너는 누구고 루저는 누구냐. 저는 쉐리프 트라스폴이 이번 챔피언스리그 지금 조편성 된 상황에서 저는 최고의 위너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루저 같죠? 네. 근데 저는 위너라고 생각해요. 왜?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레알 마드리드도 이제 상대할 거고 인테르 밀란도 상대할 테니까. 경험이 되니까. 이거 아니 그 팬들 입장에서는
그 경험 자체가 그냥 행복할 거예요. 그쵸. 아마도.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셰리프는 제 생각에는 레드스타 꺾고 디나모 자그레브 꺾고 여기 와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도 싸우고 이런 거 자체가 저는 이거는 아주 큰 위너의 조건이다. 이건 이제부터는 이 팀에게는 다 보너스예요. 즐겨라. 이제는 정말 즐길 수 있는 대회가 될 건데 어찌됐건 액면가의 전력에서 셰리프가 샥타르보다도 아래에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뭐 탈락은 하게 되겠죠. 그리고 4위가 유력한데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셰리프의 아주 행복한 대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셰리프에서도 한 명 정도만 제가 주목할 선수를 말씀드리면 콜롬비아 출신의 프랑크 카스타니에다라는 선수가 있어요. 카스타니에다. 이 선수가 셰리프가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재간과 창의성이 있고 슈팅 능력, 득점력도 있는 선수입니다. 프랑크 카스타니에다 선수. 요 몰도바 리그에서 아주 최상의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어느 정도 통할지는 지켜보기는 해야죠. 그런데 어찌됐건 카스타니에다라는 한 선수 정도는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2조 바이에른 뮌헨, FC 바르셀로나, 벤피카, 디나모 키예프. 참 신기해요. 2019-20 시즌 8강이었죠. 바르셀로나 뮌헨 요 사건이 있었잖아요. 8대2. 가르마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이 악몽이 다시 살아났다. 메시 선수도 당연히 뛸 때 네. 바르셀로나가 바이에른 뮌헨을 거꾸로 틀었던 적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에른 뮌헨 팬들이 생각하기 싫어하는 그 과르디올라 감독 있을 네. 적에 바르셀로나가 바이에른 뮌헨을 거꾸로 틀었던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정순주 아나운서 말씀하신 그 지지난 시즌에 8대2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더 이전에 이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두 경기 토탈 스코어가 7대0으로 또 바이에른 뮌헨이 바르셀로나를 또 무참하게 또 거꾸로 틀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대 역사만 이렇게 보면 바르셀로나가 좀 아프게 당한 게 더 많죠. 바이에른 뮌헨에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바이에른 뮌헨 만난 게 분명히 이번에도 제 생각에는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바이에른 뮌헨과 바르셀로나의 대결은 물론 제가 중계할 때도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바르셀로나가 지금 있는 선수들만 가지고도 그 선수들이 역량을 100% 가깝게 발휘해 주기만 하면 바르셀로나는 여전히 유럽에서도 아주 손꼽힐 만큼 좋은 선수진을 갖고 있는 팀이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전제를 달았잖아요. 각자의 그 최상의 실력들이 다 나올 때 그렇다. 그런데 지금의 바르셀로나는 쿠티뉴 선수가 지난번 경기에 벤치에 있기는 했었는데 뭐 활용할 것 같지 않은 또 모습도 있었어요. 네. 결국 또 기용을 안 하더라고요. 덴벨레 선수 뭐 계속 부상과 같이 사는 또 사람이고 그런 시기다 보니까 이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뭐 선수들 이름값은 여전히 뭐 메시 선수가 없어도 뭐 괜찮다는 거는 아마 바르셀로나 팬들도 아시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이름값만큼의 다들 그 실력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뭐 심지어 뛰고 있지 않은 선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바이에른 뮌헨과 바르셀로나의 비교는 두 팀의 어떤 역사와 전통은 뭐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습니다만 여전히 올 시즌에도 요거는 바이에른 뮌헨 쪽에 조금 우위가 있는 건 사실이다. 거기다가 지금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굉장히 좋은 게 지금 리그 2승이거든요. 오늘 화요일인데 오늘 시점에서만 봐도 지금 9골을 쏟아냈어요. 3경기 동안. 그 바이에른 뮌헨의 화끈함은 예를 들어 뭐 재작년, 작년, 뭐 올해 뭐 시간이 이렇게 조금 지나도 그 화끈함 자체는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죠. 다만 이제 그 한지 플릭 감독이 뭐 전관왕 할 때와 지난 시즌의 약간 차이는 선수층 같은 데서 조금 차이가 있었거든요. 선수층이 점점 엷어지는 경향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일부 선수들은 또 나이를 조금 더 먹고 있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사네 같은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사실 지난 시즌 기준으로 보자면은 기대치에 그렇게 충족이 됐던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결합이 되면서 한지 플릭 감독 전관왕했던 시절보다는 이제 지난 시즌은 사실은 바이에른 뮌헨이 조금 못했던 게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순주 아나운서 말씀대로 바이에른 뮌헨은 여전히 특히 이 시즌 초반 같은 상황에서는 나중에 이제 시즌 말미로 가면은 선수들의 체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정도 단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그 화라산 같은 화력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런
이런 부분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분명히 부담이 되긴 할 텐데 네. 그러면은 이 조의 가장 예상. 포인트는 바르셀로나를 벤피카나 디나모 키예프가 잡을 수 있느냐. 아, 바이에른 뮌헨은 저도 뭐 못 잡는다고 못 봐요. 잡는다. 그런데 벤피카나 디나모 키예프가 과연 바르셀로나를 얼마나 괴롭힐까? 그럼 이 시점에서 다른 분들의 또 의견은 어땠는지 들어볼게요. 네, 그냥 6명 다 바이에른 바르셀로나입니다. 그냥 바이에른 바르셀로나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벤피카와 디나모 키예프가 바르셀로나를 물론 어느 정도는 괴롭힐 수 있을 것이나 역시 6경기를 하는 리그에서 승점상 바르셀로나를 뒤엎을 만한 팀은 없다. 저도 뭐 이 의견은 어느 정도는 동의. 다만 이제 바르셀로나 팬분들이 뭐 가장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복 있는 경기력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기복이 너무 자주 있게 되면 문제지만 네, 고생할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벤피카나 디나모를 상대로. 그런데 그래도 6경기라면은 저도 여기서는 벤피카나 디나모가 바르셀로나를 뒤엎는 것까지는 조금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벤피카는 역시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벤피카가 요번에 괜찮은 공격수를 또 영입을 했어요. 아까 제가 샤우타르도 라시나 트라오레라는 선수가 영입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벤피카 같은 경우에도 유로 2020 요번 대회에서 우크라이나 대표 선수로서 상당히 잘한 선수 있어요. 네. 로만 야렘추크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이 야렘추크 선수가 영입이 됐고 그 대신 이제 루카 발트슈미트 선수를 볼프스부르크로 보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발트슈미트 선수 내보낸 것보다는 야렘추크 선수 들어온 게 더 이득이다. 이게 이득이에요. 당장 두 선수의 어떤 폼을 비교해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야렘추크 선수 영입은 좋았고요. 여기에 이제 좀 주목해야 될 2001년생 공격 자원 중에 곤살루 라모스라는 선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 기존 선수들은 다 있습니다. 뭐 피찌라든가 주앙 마리오, 브라질 대표 윙어인 에베르통 선수, 뭐 하파 선수, 하리스 세페로비치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있어서 벤피카도 기존의 어떤 공격진이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말씀드렸던 야렘추크 선수라든가 또 이제 2001년생으로서 이제 아주 뻗어나가는 상황에 있는 곤살루 라모스 같은 이런 선수들이 더 이제 가세가 돼서 제가 봤을 때는 벤피카도 분명히 바르셀로나를 향해서 한 칸을 날릴 잠재력은 있는데 그것이 6경기를 토탈했을 때는 넘는 수준은 아닐 네. 것이다. 어쨌든 디나모 키예프도 역시 이제 빅토르 치안코프 선수,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선수 가운데는 아주 재간과 돌파력 면에서 좋아하는 선수가 있고 그리고 비탈리 부얄스키라고 요 선수는 이제 디나모 키예프의 램파드, 디나모 키예프의 제라드 요런 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얄스키 선수가 중원에서 올라오면서 치고 들어오면서 뭐 중거리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면서 또 득점포의 가세가 되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있고요. 여기에 포르투갈 출신으로 룩셈부르크 국가대표가 된 윙어가 하나 있어요. 제르송 로드리게스라고. 네. 이 선수 좀 독특하죠. 포르투갈 출신인데 대표팀은 룩셈부르크 대표가 됐어요. 룩셈부르크는 사실 뭐 축구에 있어서는 약간 약소국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이 제르송 로드리게스 선수 개인으로만 봤을 때는 창의성이 좀 있는 윙어예요. 그래서 디나모 키예프도 뭐 치안코프, 부얄스키, 제르송 로드리게스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약하다고는 볼 수 없죠. 약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역시 디나모 같은 경우에도 바르셀로나 넘기에는 조금 쉽지 부족하다. 않다. 자, 이제 F조를 가볼게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비아레알, 아탈란타, 영보이스. 이 조는 맨유가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특히나 호날두 선수까지 오고 맨유 팬들이 거의 난리가 났어요. 우리 이제 천군만마를 얻었다. 우리 비바 호날두. 그러니까요. 팬들도 왔고 장난 아니다라고 하는데 맨유가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여기저도 조금 방심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맨유도 방심할 수 없고 네. 요조가 저는 가장 궁금했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전부터. 왜냐하면 요조는 틀림없이 좀 의견이 갈릴 것 같아서 오.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일단 의견부터 말씀드리면 장지현 맨유 비아레알, 박찬하 맨유 비아레알, 송영주 맨유 비아레알, 임형철 뭔가 있을 것 같아. 맨유 아탈란타. 그래요. 네. 자, 외국분 두 분 볼까요? 네. 조너선 윌슨 맨유 아탈란타, 마크 오그던 맨유 비아레알. 아탈란타 비아레알이 갈리죠. 지금 갈려요. 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만 보면 비아레알이 좀 많긴 한데
위원님은? 저는 52대 48 정도로 아탈란타. 오. 그러니까 거의 5대5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맨유가 전 포지션에 지금 예를 들어 약점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네. 장 의원이 특히 이제 맨유의 약점 부위들을 좀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지금 뭐 완벽하다고 하기에는 거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일부터 평론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아레알이나 아탈란타에 의해서 상당히 괴롭힘을 받을 거다. 네. 실제로 비아레알이 얼마 전에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맨유를 이긴 그렇죠. 팀이잖아요. 물론 이게 승부차기로 이긴 거지만. 그리고 아탈란타 이른바 필 받는 날이면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릴 수 않는 없다. 팀이에요. 막을 수 없는 팀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비아레알에 대해서는 아마 좀 설욕하고 싶은 마음도 지금 분명히 맨유가 갖고 있을 거고요. 두 팀이 모두 까다롭고 맨유와의 차이가 뭐 엄청 크냐 하면 그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맨유도 까다로운 조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까다로운데 그렇다고 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등 바깥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못해도 정말 2등은 해야지 2등 바깥은 아니라고 보죠. 거기다 지난 시즌 조별리그 탈락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지난 시즌도 그런데 맨유가 보면은 좀 애매한 조에 걸려서 결국은 탈락했거든요. 근데 요 조도 약간 그 애매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맨유 팬들 중 일부 분들은 약간 일말의 불안감은 조금 느낄 수도 있는 조다. 맨유 입장에서 봐도 좀 껄끄러운 조인 건 맞는데 그래도 상식적으로는 맨유는 2등 안에는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고 웬만하면 또 1등에 가장 가까운 팀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이제 문제는 비아레알과 이제 아탈란타잖아요. 이 두 팀은 약간 스타일이 다르죠. 그러니까 비아레알 같은 경우는 라리가 안에서의 경기를 보면 점유율도 상당히 높이 가져가면서 주도하는 경기도 많은데 근데 에메리 감독이 또 이게 또 토너먼트 전문가 아닙니까? 이런 데 나오면 비아레알이 상당히 또 실리적인 접근을 많이 취해요. 네. 그러니까 리그에서 자신들보다 확연히 좀 약한 팀들을 상대하는 그런 경기에서 하는 스타일과 이런 유로클럽 대항전에 나와서 하는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마 비아레알이 이 조별리그에서 특히 맨유나 아탈란타를 상대할 때는 분명히 약간 실리적인 접근을 취할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아탈란타는 지금 이제 시즌 출발에 있어서는 약간 불안함은 있어요. 지금 다른 시즌들에 비해서는 최근 한 3, 4년을 이렇게 봤을 때는 시즌 출발하는 상황에서 아탈란타가 이렇게 골을 잘 못 터뜨리면서 출발하는 시즌이 없었거든요, 네. 사실. 근 한 3, 4년 동안 실점을 좀 많이 하더라도 골은 무조건 많이 넣으면서 이제 시즌을 출발하고 했었는데 이번 시즌은 실점이 적긴 한데 특유의 폭발력도 약간 좀 줄어 있어요. 그래서 아탈란타가 이제 그런 부분이 얼마나 앞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만 전체적인 그래도 기본적인 스타일로 봤을 때는 아탈란타는 폭발력, 파괴력, 밀어붙이는 힘, 3골을 먹으면 4골을 넣겠어 이런 정신 그게 강한 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비아레알의 실리적인 접근, 아탈란타의 폭발력을 앞세울 접근, 네. 요것의 대결인데 저는 왜 아탈란타가 52대 48 정도로 유리할 것 같냐면은 이게 6경기짜리 리그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비아레알은 뭔가 좀 무승부가 늘어날 스타일이다. 지금 리그에서도 3무잖아요. 그렇죠. 리그에서도 3무죠. 물론 그거보다는 이제 비아레알은 멤버 자체를 지금 잘 갖추고 있고 최근에 또 덴주마라는 네덜란드 윙어 겸 공격수를 잘 영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블라의 디아 선수와 더불어서 제라드 모레노 선수, 뭐 덴주마 선수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비아레알이 추쿠에제라는 아주 드리블 능력이 가장 좋은 나이지리아 선수를 부상으로 올 시즌에 아직 한 번도 활용을 못했어요. 네. 그런데 아마 이번 A매치 기간이 끝나면 추쿠에제 선수도 돌아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격진을 봤을 때는 비아레알이 앞으로 뭐 계속 이러진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유로클럽 대항전에서 비아레알이 임할 스타일은 조금 실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공산이 크고 아탈란타는 역시 자기들 스타일대로 할 거거든요. 화끈함? 그런 스타일을 설사 뭐 골이 터지건 안 터지건 간에 아탈란타는 자기 스타일을 그렇게 버릴 팀은 아니에요. 가스페리니 감독이 여태까지 해왔던 걸 봤을 때는.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비아레알이 예를 들어 3무를 하는 것보다는 아탈란타가 1승을 하는 게 더 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아레알은 맨유한테도 사실 쉽게 안 질 것 같고 그 어떤 팀에게도 쉽게 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겨서 3점을 가져올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저는 아탈란타가 그래도 3점을 가져오는 데는 조금 더 스타일이 부합하지 않나. 그러니까 비아레알은 그러니까 에메리 감독이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긴 한데 정말 3점을 가져와야 되는 경기에서는 3점을 가져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누구에게도 우리는 지지 않겠어라는 스타일로만 하게 되면 나중에는 승점에 약간 부족을 느낄 수도 있다. 네. 나중에 가면. 네네. 근데 몰라요 이거. 비아레알 아탈란타는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뚜껑 열어봐야 알아요. 진짜 모르는 것 같고 여기 이제 영보이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안해진 팀이 이제 영보이스인데 영보이스는 제 생각에는 지난 4년 동안 스위스 리그를 계속 평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위스 리그의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볼 수 있는 네. 팀이죠, 이 팀이. 그런데 올 시즌에는 영보이스가 예전보다는 조금 내려올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라고 봐요. 리그 5연패도 못할 수 있다. 아니 리그는 우승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최근 몇 년 동안 아주 영보이스가 좋았을 때 보면은 빅리그 팀과 대결을 해도 뭐 전혀 물러서지 않는 그 화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아탈란타 같아요. 네네네. 영보이스도 아주 화끈함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올 시즌부터는 약간 고생할 여지도 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감독이 떠났거든요. 헤라르도 세오아네라고 아주 영보이스의 최근에 영광의 시절을 이끌었던 감독이 레버쿠젠으로 갔습니다. 예전에 우리 분데스리가 감독 이동 얘기할 때도 헤라르도 네. 세오아네라는 이름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 세오아네 감독이 영보이스를 떠난 거는 약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계속 근년에 보여줬던 화력에 비해서는 약간 화력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제 한 명 정도 선수를 제가 좀 주목할 선수 소개해드리자면 미국 공격수가 있어요. 네. 조던 시베추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오. 조던 시베추. 이 조던 시베추 그 미국 출신 공격수는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영보이스는 여기서 아탈란타와 비아레알을 거꾸로 뜨리기는 조금 어렵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G조로 가보겠습니다. 릴, 세비야, 잘츠부르크, 볼프스부르크. 여기 지금 네 팀을 보면 저는 좀 약한 그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누구나 열려있고 죽음의 조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팀들의 전력이 조금 예를 들어 고만고만하고 이런 팀들이 한데 몰려 있으면 네. 그게 오히려 죽음의 조가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마 모두가 꿈을 꾸겠죠. 야 여기서는 우리 올라갈 거야. 해볼만 한데? 거함은 없어.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아까 그 6분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볼까요? 장지현, 세비야 볼프스부르크, 박찬하, 세비야 볼프스부르크, 이명철, 세비야 볼프스부르크, 송영주, 세비야 볼프스부르크, 마크 오그던, 세비야 볼프스부르크, 조너던 윌슨이 여기서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짤츠부르크, 세비야. 그러니까 이 조에서는 일단 객관적으로는 세비야와 볼프스부르크가 그래도 좋아 보이는 전력이. 게 사실이고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조너던 윌슨이 짤츠부르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근데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이 짤츠부르크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짤츠부르크가 일단 그 중심적인 좋은 선수들이 이탈자들이 좀 많거든요. 패슨 다카 선수, 에녹 음웨프 선수, 안드레 라말류 선수, 뭐 공수 양면에서 짤츠부르크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던 선수들이 꽤 이탈을 했어요. 물론 이제 짤츠부르크가 그렇다고 뭐 좋은 선수가 없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2002년생의 카림 아데예미 선수라든가 또 아데예미 선수를 이제 받쳐줄 수 있는 라스무스 크리스텐센이라든가 뭐 질라코 유누조비치라든가 좋은 선수들이 여전히 있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다카, 음웨프, 라말류 이런 선수들이 요소마다 정말 짤츠부르크에서는 중요한 선수들이었거든요. 조너선 윌슨 정도의 명망 있는 전문가가 왜 짤츠부르크를 선택했지? 왜 선택했을까? 저는 약간 요거는 조금 의아한 선택이고 볼프스부르크가 물론 저희가 예전에 그 분데스리가 감독 이동 얘기했을 때 마르크 반 보멀 감독이 이제 들어서는데 다른 팀들에 비해서 조금 불안해 보이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뭐 예상은 언제나 빗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단 시즌 출발이 볼프스부르크가 상당히 좋아요. 맞아요. 반보멀 감독이 일단 굉장히 좋은 출발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바우트 베고스트라든가 막시밀리안 아놀트 선수가 건재한 상황에서 제바스티안 보르나우, 막시밀리안 필립, 도디 루케바키오라든가 아까 또 이름이 잠깐 나왔는데 루카 발트슈미트라든가 이런 선수들 또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볼프스부르크가
생각보다 괜찮다. 지금 출발도 좋지만 그래서 세비야와 더불어서 볼프스부르크가 좀 강해 보이는 게 사실이고 네. 짤츠부르크는 그 이탈한 선수들의 공백을 분명히 조금 느끼게 될 것 같고 릴도 마찬가지입니다. 릴은 뭐 여러 번 언급이 됐던 마이크 매니안 골키퍼를 비롯해서 부바카리 수마레 선수, EPL 보시는 분들이 지금 다 아시죠? 그리고 뭐 루이스 아라우주 선수 이런 선수들이 또 이탈을 했고 릴이 지난 시즌에 이제 프랑스 리그 챔피언이 됐었는데 정말 감격에 그 감격을 이끌었던 크리스토프 갈티에 감독이 릴에서 니스로 옮겼습니다. 아까 제가 영보이스의 세오아네 감독의 이탈을 얘기하면서 영보이스에게는 타격이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릴 같은 경우는 갈티에 감독이 이탈한 것도 이거는 그렇죠. 눈에 들어오는 타격이 저는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릴과 짤츠부르크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팀을 떠받치던 요소의 선수들이 지금 이적 시장에서 나갔어요. 팀을 떠났어요. 그래서 릴과 짤츠부르크가 생각보다 세비야와 볼프스부르크와는 조금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애당초의 예상은 고만고만한 팀들끼리 모였으니까 굉장히 각축이 될 것 같은 예상을 하지만 그 안에도 격차가 있다. 약간 저는 격차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비야는 뭐 제가 라리가 할 때 또 많이 그 영입 선수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지만 세비야나 볼프스부르크는 지금 플러스 요인들이 많고 릴과 짤츠부르크는 공이 마이너스가 있는 팀들이거든요. 감독도 바뀌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세비야 볼프스부르크로 보는 게 옳고 조너선 윌슨 말대로 짤츠부르크가 만약에 여기 포함이 된다면 조너선 윌슨 씨는 제가 예전부터 존경했지만 앞으로 더 존경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자, 이제 H조 마지막 조입니다. 첼시, 유벤투스, 제니트, 말메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조를 봤을 때 이 토마스 투엘과 첼지언이 운이 있구나. 뭔가 좀 기운이 우주의 기운이 가는 것 같잖아요.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한 명 빠졌는데 그렇죠. 안 네, 졌죠. 무승부로 마무리 짓고 좀 이번 첼시 한의원님의 기운도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또 첼시 우승을 계속 그렇죠. 얘기를 해왔죠. 그러니까요. 근데 어찌됐건 투엘 감독이 지금 오자마자 뭐 트로피도 계속 들었는데 기분도 아주 좋은데 여기에 조편성도 첼시에게는 매우 호의적이다 지금. 그러니까 유벤투스는 또 지금 시즌 출발이 안 좋잖아요. 네. 호날두 선수 또 나갔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심지어 유벤투스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첼시를 넘기는 좀 쉽지 않다.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첼시의 1위가 거의 좀 확실해지는. 분명해 보이는 조 중에 하나예요. 그럼 또 여기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여기서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장지현, 박찬하, 이명철, 송영주 모두 첼시, 유벤투스. 조너선 윌슨, 마크 오그덴 모두 첼시, 유벤투스. 네, 순서도 다 첼시를 앞에 썼어요, 이분들이. 그 다음 클럽들은 이제 제니트와 말메 아닙니까? 네. 자, 말메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레인저스와 루도고레츠를 잡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말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한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는 말메는 좀 어려울 것이고 상당히 수비적인 경기를 하게 될 겁니다. 상당히 전체적인 선수들이 수비를 하는 가운데 촐락 선수, 비르만체비치 선수를 앞에 놓고 그리고 이제 꼭지점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크리스티안센이라는 또 덴마크 미드필더가 있는데 요 세 선수 정도를 제외하면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는 다 수비할 것 같다. 말메는 거의 대부분의 경기에서 그런 어떤 극단적인 좀 실리 축구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좀 어렵지 않겠나 말면은. 그러면은 역시 이 조에서는 그래도 약간 구도를 흔들 수 있는 팀은 제니트거든요. 제니트는 컨디션이 좋은 날이라면 게다가 제니트는 역시 또 러시아 클럽이기 때문에 홈의 이점이 아무래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컨디션이 좋다면 유벤투스를 좀 애먹일 수는 있을 것 같다. 네. 그런데 첼시는 먹을 수 없다. 첼시까지는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유벤투스가 어쨌든 제니트와의 경기는 좀 잘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역시 이제 6경기를 다 치러보면 제니트가 유벤투스를 끌어내리는 것도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제니트는 말메에 비해서는 다크호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제니트에는 일단 브라질 선수들의 재능에다가 또 주바 선수의 또 피지컬에다가 아주문 선수의 또 결정력 뭐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좀 껄끄럽게 여길 거는 같아요. 다만
유벤투스를 탈락시키기에는 약간 부족하지 않겠나. 네. 네, 이렇게 챔피언스리그 조편성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오늘 낱낱이 딥하게 파헤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 편, 레드 한 편이면은 조편성, 조별리그 제대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챔피언스리그가 경기가 진행이 되면 또 저희가 또 그거에 대해 또 얘기를 할 거잖아요. 네. 그것도 많이 여러분들 기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안녕히 계세요.